한국과 당쟁의 시대 조선 숙종조. 출세 대신 은둔을, 벼슬 대신 그림을 선택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소속 당파에 따라 인생의 부침이 격심했던 시대. 조정 대신들은 세력 다툼에 여념이 없었고, 임금은 그런 신하들을 저울질하며 왕권만 지키려던 시대. 무수한 유배와 죽음이 반복되던 공포의 시대. 은둔을 선택했던 선비는 그림으로 세상과 만났습니다. 선비화가 이운두서. 그는 무엇을 남기려 했던 걸까요? 영선 씨는 아이들을 주로 그리는 서양 화가입니다. 그동안 영선 씨가 그린 아이들은 네팔과 같은 오지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영선 씨의 작품 가운데 눈에 띄는 조선시대의 인물화, 바로 선비화가 이운두서의 자화상이로군요. 보통 옛날의 서양화들, 초상화들은 약간 측면에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근데 윤두서의 그림은 보면 딱 나를 보고 있는 듯한 정면 시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정면 시선을 선호하고 제 그림 다 정면 시선인데, 그 이유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자기의 어떤 제 작가의 자세,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눈에 대해서, 눈빛에 아주 제가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여기 인물 얼굴에 몰두하는 또 다른 화가가 있습니다. 에어브러쉬, 못, 드릴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 독특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강형구 화백. 보는 이를 압도하는 강렬한 눈빛이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인데요. 그는 왜 이런 그림에 빠져든 걸까요? 정면의 응시성이 제가 그림 그리는 목적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면성이 바로 그 윤두서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강렬한 눈빛, 정면을 똑바로 보는 흔들림 없는 시선. 강형구 화백 역시 윤두서의 눈에서 영감과 자극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뭔가 그 성부근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를 갖다 저한테 던져 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화가로서 한번 윤두서의 버금가는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감히 건방진 이야기지만은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강화백은 자신의 자화상도 그렸습니다. 역시 강렬한 정면 시선의 자화상입니다. 많은 현대 화가들의 영감과 자극이 된 이운두서. 그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전남 해남의 산세 좋은 자락에 자리 잡은 노구당. 공제 윤두서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 집의 유서 깊은 역사를 증거하듯 노신사 한 분이 이 집을 지키고 계시는군요. 저희 11대 조상님이신 공제 윤두서 선조님께서는 이곳 노구당에서 태어나셔서 1715년 이곳 노구당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낙서
윤덕희 선조님께서도 이곳 로구당에서 물론 태어나셔가지고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집 뒤편의 비자나무 숲이 마치 푸른 비가 내리듯 한다고 해서 노구당이라 이름을 붙였다는 곳. 금방이라도 옛 역사가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제 부친이신 공제공 윤두서, 당신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 등 두 차례 호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던 17세기 말, 아버님은 당대의 부호요 명문가였던 전남 해남 윤씨가의 종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 종가의 종손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지요. 윤 이후에 넷째 아들로 태어난 아버님의 사주를 짚어보신 82세의 고산 선조님께서 제 부친 공제공을 종손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치열한 당쟁의 여파로 유배와 파직을 거듭하신 남인 정객 고산 윤선도 선조님. 부친께서는 태어나는 순간 이 무거운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윤두서가 태어났던 조선 숙종조. 대동법이 시행되고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 저작거리에 활력이 넘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달랐습니다. 이른바 서인과 남인 사이의 치열한 당파 싸움이 전개되고 있었죠. 이 시대의 비극이 바로 이제 최소한의 공존의 틀을 깨트렸다는 데 있는 건데, 벌써 상대방을 갖다 같은 하대부 선비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소인이고 자신은 이제 군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 자체가 서로의 공존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뭐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악의 싸움으로 자기 자신들은 선이고 상대를 이제 악으로 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경지까지 다다른 거죠. 조선 제19대 왕 숙종. 그는 환국을 통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던 권력자였습니다. 환국이란 임금이 인위적으로 집권당을 교체하는 비정상적인 정치 행위.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정치판을 뒤집으며 경신, 기사, 갑술 환국 등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국 혼란을 주도했습니다. 서인에 맞서는 근기 남인이었던 윤두서 집안 역시 이 회오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윤두서의 어린 시절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재력 있는 양반가의 종손, 남부럽지 조건에서 여느 사대부처럼 출사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26세에는 처시에서 3등으로 진사가 되었고 연이어 아들이 태어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술 환국 이후 윤두서 가문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남인이 실각한 갑술 환국 2년 후 윤두서의 셋째 형 윤종서가 세자를 옹호하며 서인들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로 그는 거제도로 유배되었으며 이듬해 서울로 소환당해 신문을 받았죠. 신문은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도중 윤종서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물론 윤종서의 개인적인 상소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결국 윤두서를 비롯한 그 그룹 일원의 생각이 아마 투영된 상소였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종서의 죽음은 형님인 동시에 동지로서 굉장히 깊은 상처 또는 고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벼슬길을 준비하던 윤두서에게 형의 죽음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이때는 장길산의 시대이기도 했죠. 형 윤종서가 목숨을 잃은 그해, 서자 이영창이라는 인물이 의적 장길산, 승려 운부 등과 모반을 꾀했다는 이른바 이영창 영모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사건에 윤두서가 가담했다는 모함을 받은 것입니다. 관련자들이 혹독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모의 단계에서 끝나고 나중에 이영창이 그 수사를 받다가 결국은 이제 수사받는 와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다 자기가 꾸며낸 말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윤두서 같은 경우 이 사건의 이름이 몇 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가 이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희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록을 아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과거에 대한 뜻을 꺾습니다. 이제 그러한 당쟁의 와중에서 자신이 과거를 본다는 것이 일단 의미도 없고, 또 본다 한들 그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집안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소속 당파의 이익과 왕의 심기에 따라 신하들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던 환국의 시대,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사건도 있고 그 당시 전국에서 이제 정치를 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목숨도 그렇고 이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까지 이제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운동의 길을 택한 것인데, 그런 비자발적인 그 처신이었다라고 봐야죠. 어쩔 수 없이 출사의 길을 접어야 했던 조선의 진사 공제 윤두서. 뜻이 맞는 이들과 교류하며 학문을 논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윤두서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림이었죠. 어릴 때부터 이미 시서화를 익히고 능숙했던 윤두서.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공제는 결국은 그 고시하보, 그 당시하보를 하나도 그 틀린 데가 없이 수십 번 연습을 하면서 그 고시하보, 당시하보를 그 모사를 하면서 베끼면서 그림의 묘리를 터득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하보만 베껴면은 하사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보로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림의 이론서까지, 그리고 국내에 있는 화가들의 그림들까지, 옛대가의 그림들까지 보고 그 옛대가의 버블을 다시 새롭게 자기가 창조해 나가는 게 바로 공제의 그 회화의 또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따로 스승이 없었죠. 앞서가는 선진예술참고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회화서였죠. 특히 고시화보는 중국 남종 화가들의 뛰어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어 그림을 공부하는 윤두서에게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화보를 단순히 베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법과 소재는 옛것에서 가져오되 자신의 생각과 색깔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기회는 빌려오되 정신은 새롭게 하고자 했죠. 그만의 품격과 개성을 구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초기 작품들이 하나하나 탄생합니다. 이 무렵 그의 작품에는 벗들과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가 잘 드러나는데요. 1704년에 바로 공제 윤두서는 이서 이잠에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이른 시기 작품이 바로 석양수조도하고 유림서조도라는 두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시기 공제가 가장 이른 시기 그러니까 현재 현존하는 작품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그 공제의 작품 중에 바로 그 이서와 이잠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윤두서의 석양수조도, 이 작품에는 옥동 이서와의 우정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흡사 호흡이 잘 맞는 판소리꾼과 고수처럼 그림에 남긴 공제와 옥동의 시인은 은희를 택한 선비들의 여유가 넘칩니다. 이 작품은 은일자의 자유와 두려움을 은유하고 있군요. 공제와 옥동 두 사람은 집안 자제들을 서로 보내 배우고 가르칠 정도로 교유가 깊었습니다. 공제가 1704년 이후에 근기 남인들과 함께 이서, 옥동 이서, 이잠 이렇게 굉장히 잘 지내게 되는데 갑자기 서인들이 갑자기 공제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공제 그림을 봤는데 이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른 그림들이고 굉장히 품격과 고품격을 갖춘 그림들이 공제 그 그림 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당파를 초월하게 서인들한테 그림을 그려줬다. 굉장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 무렵 공제는 이사량, 민세숙, 조구명 등 소론계 서인들에게 관심 인물로 떠오르는데요. 특히 그림의 안목이 높았던 담원 이학원과 각별한 예술적 공감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학원이 공제의 예술에 반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철석 같은 그 우정을 맺게 됩니다. 단지 1708년에서 대략 기록으로 보면 1710년까지 그 이학원이 공제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많은 작품들을 서로 주고, 그러니까 공제가 이제 이학원에게 그려주기도 하고 서로 모임을 가져서 감평을 하기도 하고. 당파를 초월하여 품격을 인정받은 윤두서의 문인화 작품들. 그 품격과 필치가 이미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17, 18세기) 조선에 내노라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비평한 대표적인 평론가 남태웅. 그 역시 윤두서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청죽 화사. 100년 만에 윤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아무도 그의 명성을 나눠가지 못했다며 윤두서의 독보성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벽두. 선비 화가로서 공제의 명성은 장안의 으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고 서민의식이 성장하던 시기. 그러나 정치는 달랐습니다.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죠. 현종대의 이른바 예성 논쟁 이후 정계는 서인과 남인 간의 긴장의 시간들. 주로 집권당이었던 서인, 그 중에서도 노론은 주자학 절대주의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은 이견에 대해 직설적인 공격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서인과 남인, 지지 세력은 물론 신봉하는 인물과 가치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암 송시열로 대표되는 서인, 노론 이쪽 세력들은 이제 주자학을 절대주의화하게 되죠. 주자학 유일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백호윤유로 대표되는 남인들은 주자학 그 상대주의, 그러니까 주자학 전체를 부인했다라기보다는 주자학도 하나의 상대적인 가치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런 주자학 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공제 같은 경우는 만사 만물의 리치가 각 개개 사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나무에 나아가서 관찰하고 그렇게 해야지 소나무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고, 버드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드나무에 나아가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공제의 학문적인 경향은 성호 이익을 비롯한 실학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도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출현한 것입니다. 학문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 이상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주자학을 사이에 두고 송시열의 노론계와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남인들. 고선 윤선도 이래 공제 집안도 대대로 남인이었습니다. 공제 윤두서의 친형제들, 성호 이익의 형제들, 식산 이만부, 정제 심득경의 형제들. 경기도와 한양 부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기 남인이라 불린 이들은 주자학 교조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을 모색하면서 현실 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현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706년 숙종 32년, 이익의 큰형 서산 이잠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론 측에서 나중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옹호하자 이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집권당 노론에서 이를 그냥 둘 리가 없었죠. 결국 이잠은 국문을 받다가 장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연일까? 서산 이잠이 죽기 직전 윤두서에게 부탁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모두 내복으로 이루어진 12성현 화상첩이 바로 그것인데요. 유교를 연 공자와 가장 촉망받던 제자 안회와 자유, 정자 등 제자들을 한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맹자와 그를 따르던 소광절, 정호, 정의 형제를 또 다른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유교의 계보를 그림으로 그려 한 화첩으로 만든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학문적 경향을 밝히는 것이었죠. 조선시대가 주자학이 사회 정치 지배 이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도통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로부터 주자에 이어지는 그런 도통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 할 수가 있는데, 주자 같은 경우는 맹자에서 주염계로, 그 다음에 정호, 정의 형제, 그 다음에 자신으로 이어진다, 이런 도통을 확립을 했죠. 그런데 공제는 여기에서 주염계 대신 소광절을 대신 거기 그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소광절 같은 경우는 주자학의 어떻게 보면 반계에 해당되고
이 사람이 약간은 도가적인 성향도 있고 또 상수학을 주로 주창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도통의 계보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당시 조선 주자학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제 같은 경우는 또 그 수동파 있지 않습니까? 수동파는 불교를 겸수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굉장히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자학과는 약간 좀 다른, 당시 실학계에 학문했던 일반 학자들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도통 개념을 확립했지 않았느냐. 윤두서, 이잠 등은 주자학 근본만을 주장하는 당대 주류와는 다른 학문적 경향을 지녔던 것입니다. 성호 이익은 12성현 화상첩에 찬문을 썼는데요. 이렇게 성현들을 그린 것은 그들이 남긴 근본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 이잠의 부탁으로 공제 윤두서가 그린 그림의 유래와 경위를 밝히고 이 작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성호익 선생 같은 경우는 뭐 평생 출사하지 않았지만 그 산옥일체 삶은 산, 그러니까 스스로 농사 지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호익 공부의 특징은 이제 주자를 뛰어넘어서 원시유학으로 돌아가는 공자 맹자의 사상으로 직접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이제 학문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이제 공자 맹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실 개혁적인 그런 사상가들이었는데, 그런 이제 공자 맹자의 그 사상적인 현실 개혁적인 사상들이 조선 후기 이제 남인들의 하나의 그 사상이자 철학이 되는, 이른바 중농학파 실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성호 이익. 공리공담의 학문을 버리고 민생에 기반한 경세치용학을 주창하여 다양한 사회개혁안을 제시한 성호 이익. 그의 삶을 바꾼 것도 바로 형 이잠의 죽음이었습니다. 예, 참 보기 좋군요. 일가족이 함께하는 기념 촬영, 그야말로 이 순간을 영원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겠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기념 행사를 열고 이렇게 찍어서 그 기록을 공유합니다. 지금은 첨단 기기가 기록하는 이 간단한 작업. 그러나 조선시대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죠. 조선은 초상화의 나라였습니다. 궁중에는 도화서라는 기구를 두어 전문 화공들에게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그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하는 그 사회 질서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서원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선현을 갖다 이제 숭배할 그런 이제 사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선현의 영정을 갖다 이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첫째는 이제 그 초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조선 시대에 많은 초상화가 그려져요. 특히 문인 사대부, 그러니까 공신부터 그다음에 이제 일반 문인들까지 초상화들이 아주 대거 그려집니다. 아마 글쎄 한 1000여 점 이상 될 것 같아요. 물론 임금의 어진도 빠짐없이 그려졌습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화공들이 그린 임금의 어진. 그러나 지금은 병화로 다 불타고 태조 이성계, 최고 장수 임금이었던 영조, 심하게 훼손된 철종 어진, 그리고 고종의 어진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반면 사대부들의 초상화는 무척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드물게 여성의 초상화도 남아있군요. 물론 다른 나라도 초상화는 있었는데요. 동양 3국의 초상화들은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중국은 중국대로, 섬나라 일본은 일본대로 무언가 다른 특색을 갖고 있을 법하죠. 중국 명나라 청나라의 문화와 조선시대 문화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 명나라와는 아주 조선 초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초상화도 처음에 얼핏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조선시대 초상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사람의 모습을 조금 측면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 자세를 틀은 상태로 이제 초상화를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손은 항상 소매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의 초상화는 명나라 한 중엽부터는 그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상화들이 정면상을 취하게 됩니다. 똑바로 앞을 쳐다보고 좌우 대칭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양손을 노출을 합니다. 그 손으로 뭐 허리띠를 잡는다든지 의자에 손을 올려놓는다든지. 최근 동양의 초상화를 통해 흥미로운 연구를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의학 박사 이성락 전 가천대 총장. 그의 분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명태조, 그러니까 명나라를 창건한 주원장의 초상화가 있는데 이게 북경 고궁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어요. 굉장히 권위적인 모양, 그 위엄이 가득한 그러한 초상화를 볼 수 있죠. 근데 문헌에 의하면은 이게 주원장이 이렇게 마마 자국이 있다 하고 나와요. 문헌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그리는 걸 갖다가 내놨지 않습니까? 일본을 보면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를 보면 이게 하얘요. 근데 문헌상으로 보면 도요토미는 간경화증으로 죽은 것 같아요. 사망의 원인이 간경화증. 그러면 이게 죽기 바로 직전에 초상화라면은, 그렇다면 이거는 검정색으로 칠했어야 될 텐데 하얗게 분칠했단 말이에요. 도쿠가와도 마찬가지예요. 도쿠가와도 간경화증으로 죽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문헌의 여러 가지 이걸 보면은 토요를 했다고 그래요. 피를 쏟아냈다고. 그런데 도쿠가와도 하얗게 돼서 된 초상화를 남겼다고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과장하고 생략했던 중국과 일본의 초상화. 그렇다면 조선의 초상화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건국의 왕의 태조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이마에 작은 홀 그렸어요. 그 당시 어진을 그린 화가는 당대의 최고의 화가였어요. 그 다음에 이 어진을 그린다는 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감독관이 있었어요. 그 장관급의 감독관이 있었어요. 왕의 얼굴을 그리면서 어진을 그리면서 이마에 점이 있는 걸 딱 그렸어요. 근데 감독이 옆에 있다가 너 왜 그거까지 그렸냐? 당신 왜 그거까지 그렸냐? 하면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남았겠죠. 그렇습니다. 조선의 초상화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얼굴에 점이 선명한 서직수 초상. 정조대의 명재상 최재공은 한쪽 눈이 사시였군요. 매천 황현 선생 역시 사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는 드물지만 그래도 그렸는데 일본은 그런 걸 완전히 안 그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있는데도 못 본 척, 있는데도 안 그린 거.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조선 초상화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것을 초상화에 옮겼다는 거. 그것처럼 정직한 게 어디 있어요?
생긴 그대로 외모만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화공들이 초상화를 통해 정말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인물의 내면 세계, 정신이었습니다. 이를 전신사조라고 하는데요. 조선의 초상화가 가장 중요시하던 가치였습니다. 선비화가 윤두서, 그도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윤두서의 명작 초상화가 탄생하는 계기 또한 비극입니다. 학문적 동지요 친구였던 심득경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친구 심득경이 또 요절을 하게 됩니다. 39세로. 이것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형님 윤종서 돌아가시고 또 같이 지내던 이잠 죽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고 사상을 나눌 동지와 친구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심득경이 정말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사실 이때 같이 공부하던 성모 이익의 형인 이서와 함께 공제 윤두서는 더 이상 모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득경의 죽음은 한 친구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이 그룹 자체, 자기의 동지들의 그룹이 갑작스럽게 좌절당하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게 했던 죽음으로 보입니다. 친형과 학문적 동지의 연이은 죽음, 그리고 절친한 벗을 잃은 상실감. 그러나 거듭되는 이 슬픔을 공제는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지요. 공제는 심득경을 추억하며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모습뿐만이 아니라 심득경이라는 인물의 내면 세계까지 담아내려 했을 겁니다. 정제 심득경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걸 이제 추억해서 돌아가신 직후에 윤두서가 이제 초를 잡아서 초상화를 그렸죠. 그려서 이제 그 친구인 옥동 이서가 또 이제 거기에 발문을 쓰고 그 초상화의 닮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걸 이제 그 심씨 집안에 갖다 주니까 이제 그 아버님이 살아오실 듯하다고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다 슬피 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림 안에 이렇게 담겨 있죠. 전신 좌상으로 그린 심득경의 초상화. 역시 그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고 세밀합니다. 얼굴도 마찬가지. 올곧은 선비의 정신과 기계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옥동 이서는 이 초상화에 친구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찬문을 붙였습니다. 정제처사 심공진이라는 선비 초상화를 남겼지만 친구의 요절을 바라봐야 했던 윤두서와 이서, 이미 당화로 형제를 잃은 이들이 느꼈을 상심과 상실감은 크기만 했습니다. 화가들의 시선, 대상만 향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서양 화가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기도 했죠. 차화상 하면 떠오르는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여기 네덜란드가 낳은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의 차화상이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말년까지 다양한 차화상을 남겼는데요. 그는 왜 이런 차화상을 남겼을까요?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르네상스까지만 해도 또 그 이후로도 화가들 같은 경우에 대충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장 생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험이었죠, 당시로서는. 그래서 뭐 잘 나갈 땐 잘 나가겠지만 공공할 땐 굉장히 공공하고 그런 그 자부심 같은 것들이 이제 자화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자신만만하던 자화상, 이분이 자기 화가 생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자화상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늙어갔고 또 그 사람의 세계가 어떻게 변해갔는지까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초상화의 나라 조선. 조선에도 드물게 자화상을 그린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공제 윤두서,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활약한 표암 강세황의 자화상입니다. 김홍도의 스승이었던 강세황 역시 당대에 손꼽히는 선비화가. 옥색 도포에 오사모를 쓴 강세황의 70세 자화상. 그런데 모자와 복장이 어딘지 어색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조선시대 그 사람들의 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건 저렇습니다. 요즘에 그 어떤 사람이 머리에는 중절모,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제 뭐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그런 중절모 같은 걸 쓰고 몸에는 추리닝, 그 운동복을 입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강세황은 왜 이렇게 어색한 옷을 입은 자화상을 남긴 것일까요? 찬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자화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둔하고 싶으나 여전히 벼슬을 하고 있는 갈등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자화상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작품 수가 매우 적습니다. 1000여 점이 넘는 초상화에 비하면 턱없는 숫자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전문 직업 화가들의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뭐 중인 이하로 취급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별로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들이 신분이 낮고요. 신분이 낮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그릴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윤두서나 강세황 같은 경우는 사대부였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것 같습니다. 명문가의 종손, 사대부였으나 벼슬 대신 화필을 선택했던 윤두서. 그는 이제 우리 회화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서양에서도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대 출발점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동양에서 그런 자아성찰 이런 건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그런 점과 관련해서 본다면 공제 자화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그리고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 근엄한 사대부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공제 윤두서, 그는 이 자화상에 무엇을 담고 싶었을까요? 섬찟하죠. 그죠? 섬찟해서 마치 분노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애감이 드는 그런 얼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미지, 자기가 지금 처한 서인 권력 아래 제야 남인 문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신의 그 속내를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없죠. 무성한 수염, 뚫어질 듯 정면을 직시하는 강렬한 시선. 일상의 희로애락을 넘어선 그 무엇을 담고 있는 것, 바로 그의 자화상입니다. 현존하는 국내 최초의 자화상, 윤두서 자화상이라 일컫는 이 작품에는 어떤 찬문이나 인장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윤두서의 자화상으로 알려지게 된 걸까요? 생존 당시 당파를 초월해 사귀고 예술적 교감을 나눴던 서인 이학원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잊지 못해서 죽어서, 공제가 죽고 난 1722년에 그 강진에 갔다가 결국 집에까지, 해남에까지 찾아가서 공제 하첩을 보고 자화상을 보고 읊게 찬시를 읊어서 오늘날에도 공제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중요한 근거가 바로 그 이학원이 썼던 공제의 자화상에 대한 찬시입니다. 네.
끊임없이 이어진 지인들의 죽음,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출사를 단념해야 했던 절망, 뜻이 맞는 벗들과 진리를 찾는 실학자로 살아온 내력을 담아 윤두서는 마침내 자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정파가 다른 서인 이하고는 윤두서의 면모를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 자화상을 그렸던 그 무렵 어떤 예감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윤두서는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양모의 타계 후 한양의 살림을 정리해서 해남에 낙향한 지 3년째, 나이 48의 초겨울. 공제는 가벼운 감기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허망한 최후였습니다. 아버님의 생애는 너무나 짧고 허망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남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생. 애통하고 뼈아픈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공제 사후 300여 년,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이 발랄한 자기 표현의 시대.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을 찍으며 사는 우리들. 선비화가 윤두서가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 그는 물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